한국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뭐 4천억 이상 정도의 자산가? 네, 그런 분들 두 분 정도는 제가 고객으로. 제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정말 큰 자산가들 혹은 우리가 부자라고 부를 만한 분들의 특징은 아주 젊을 때부터 좀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 유형의 부자들이 있을 텐데요. 강남권의 부자들을 본다면 사실 동안 불리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과거에는 부동산 자산이 약간 여유있게 있으면 한국에서도 이제는 은퇴 준비를 모아가는 형태로 한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장기 투자가 가능할수록 주식이라는 자산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해 주시잖아요. 네. 고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부자입니다 하는 자산가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최근에 자료 보니까 이제 한국의 100대 부자가 기준선이 한 4천억 정도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모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국의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갈 만한 부의 규모를 가진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뭐 4천억 이상 정도의 자산가? 네, 그런 분들 두 분 정도는 제가 고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뭐 수준을 뛰어넘는 분들 말고 한 이 정도 되면 내가 보니까 부자다 하는 평균은 어느 정도 돼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자산을 관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 레벨인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 발간됐던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나왔던 부자 보고서를 보니까 70억 정도의 자산을 보통 부자의 기준으로 금융보고서는 말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부자의 느낌은 강남권의 주택 하나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고 금융자산 30억 정도면 부자라고 할 만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준으로 느끼기에도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면 그러네. 부자 혹은 자산가라고 부를 만하다고 느껴집니다. 강남에 집이 있고 한 3, 40억의 자산을 굴릴 수 있다. 진짜 그 정도 되겠네요. 네, 한 7, 맞습니다. 80억 정도. 네, 그러면 가장 어린 부자도 있죠. 맞습니다. 가장 어린 부자는 몇 살이고 어느 정도 돼요? 네. 제가 아무래도 모시고 있는 분들은 강남권의 고객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만났던 부자들 중에 가장 젊은 부자라고 해도 본인이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해서 그걸 엑시트한 케이스였고, 그러니까 40대 중반 정도가 제가 모시는 고객분들, 특히나 100억 이상의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 정도가 자수성가형 부자로는 최연소였던 것 같고요. 당연히 부모님의 자산을 물려받은 자산가 중에 아주 어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아주 어린 건 미성년자 말씀하시는 미성년자죠. 거죠? 네. 그런데도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굴리더라. 네, 맞습니다. 예. 평균 연령은 아까 40대 뭐 중후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은퇴 이후에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자산가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에 투자를 해놓고 월별로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자산가라는 기준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우리의 뭐 생계를 해결할 정도의 소득은 충분한 분들이다 보니까요. 대부분 제가 모시고 있는 고객들은 60대에서 70대 고객분들이시고 70대 고객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의 자산은 이미 30대, 40대 이미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게 지금은 더 큰 규모가 돼서 당연히 뭐 근로하거나 생활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주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더 많으시죠. 예. 네. 거기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다달이 이익이 나는 걸 빼서 쓰시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눈덩이 굴러가듯이 굴러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산을 잘 분리해 놓으셔서 부동산 자산 일부 있으시고 또 뭐 우리가 주식형 자산으로 일부 있으시고 또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일부 통장도 있으시고 그런데 생활비로 만들어 놓은 통장에 몇 년치 생활할 자금 정도 충분히 있다 보니까 부동산 혹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은 손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뭐 제가 모시고 있는 분들도 제가 12년째 모시고 있는데 12년간 출금은 한 번도 없었던 계좌도 있습니다. 네, 입금만 있었던. 네. 좋겠다. 저도 부럽습니다. 그 부자와 일반인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다 부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 소득은 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부자들과 일반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정말 큰 자산가들 혹은 우리가 부자라고 부를 만한 분들의 특징은 아주 장기적 관점을 젊을 때부터 좀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지금 거래한 건 70대 분들이라도 30대, 40대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뭔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뭔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도 뭐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정말 길게 20년 후, 30년 후를 보고 의사결정하실 분들이 많아서 대표적인 게 30대 때 건물을 사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30대 이미 40년 후, 50년 후를 보고 미래를 위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보면 젊을 때 이미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의사결정하셔서 지금은 그야말로 여유가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장기적 관점이고요. 그 결과로 얻은 결과물은 사실 제가 느끼기엔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동거리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네. 큰 걸음. 근데 이분들이 부를 일군 주된 거는 뭐였던 것 같습니까? 이게 주식, 부동산, 뭐 채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뭘로 돈을 버셨어요? 아마도 부자들을 만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 유형의 부자들이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일하면서 만나 뵙게 된 부자분들은 제가 도곡동과 대치동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대부분 다 강남 부자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었고 강남권의 부자들을 본다면 사실 100명의 부자로 본다면 90여 분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큰 불 이룬 분들이고요. 그중에 한 7, 8분 정도가 사업소득이신 것 같고 정말 100명의 한두 분 정도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를 이뤄내신 분들이라서 한국으로 보면 당연히 특히 강남권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부를 이룬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확실히 부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의 부자분들을 보면 의외로 그런 에피소드를 저도 많이 듣게 되는데 저도 재밌게 들었던 게 제 고객분이 강남권에 약간 여유 있는 정도의 자산가셨는데 이제 강원도 지역에 있는 친구 별장을 놀러 갔는데 그 별장 있는 마을 이장분이 찾아오셔서 마을에 땅 좀 사주시면 안 되냐, 서울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선회로 땅을 사놨는데 그게 나중에 정말 100배 넘게 올라서 엄청나게 큰 부가 됐다 이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 토지 투자도 역시나 뭐 성공률은 조금 낮았겠지만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100배 이상의 수익이 나 엄청난 투자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주식으로 큰 돈 벌었다는 분들도 주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그걸로 건물을 사시든지 토지를 사시든지 해서 이건 세이브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도 아마도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만들어내게 되면 주식의 일부를 약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불리는 부동산 쪽으로 넘기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 뭐 최근에 뭐 슈퍼금이라고 불려지는 몇백억대 자산가분들 보면 자산의 일정 비율은 부동산을 좀 가져가는 것도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50대쯤 되면 이제 다들 이제 은퇴 후에 내 삶을 고민하잖아요. 네. 그 은퇴 후에 내 삶을 고민하게 되는 50대 이때는 뭘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50대의 느낌이 과거와는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대라고 하더라도 사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40년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0대라고 하더라도 뭔가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을 만들어가기에 전혀 늦은 나이가 아니고 그때의 의사결정이 그야말로 저는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봤던 자산가들 중에 성공적인 케이스랑은 결국 어떠한 자산을 취득하고 그게 20년 후, 30년 후 그 자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한 거니까요. 50대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는 내가 성장을 멈추고 자산을 인출하는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여유자산 혹은 자본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산을 30년 후, 40년 후 매우 장기적 관점을 봤을 때 지난 나의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이러한 영역은 장기적으로 더 성장하겠구나라고 하는 곳에 지금이라도 자본을 배치해 두는 게 아마도 10년 후, 20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사실 50대라고 하면 뭔가 이제는 뭔가 안정을 찾고 뭔가 이제 뭔가 성장을 하거나 벌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걸 소비하는 나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인식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고객분들도 80대 중반, 80대 후반 고객분들 재테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50대 초반이라고 하면 사실 적어도 30년, 길게는 4, 50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내오면서 만들어진 지혜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50대야말로 뭐 투자나 재테크를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나이다. 이제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만나신 분들은 은퇴 준비 이미 다 끝내놓은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네. 그래도 은퇴 준비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결국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의 준비라는 건 결국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거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던 건 바꿔 말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과거에는 부동산 자산이 약간 여유 있게 있으면 특히 뭐 월세가 나온 상가 건물이나 혹은 오피스텔 건물 같은 것들이 노후에 되게 중요한 버팀목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의 트렌드 조금 변한 것 같은 게 미국의 자본시장을 보면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은퇴 준비를 미국 주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파이어 트렌드나 아니면 미국 사례는 은퇴를 보면 왜 이렇게 일찍 은퇴했나요? 물어보면 주식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표현을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제는 미국 주식을 통해서 은퇴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고 네. 은퇴 준비를 미국 주식을 모아간 형태로 하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 주식을 통해서 은퇴를 준비한다라고 콕 집어서 미국 주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글쎄 제가 봐도 한국 주식은 지금 너무 어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미국 주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주식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주식을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인데 기업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하나의 산업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 트렌드, 특히나 인공지능 산업이나 신기술 트렌드를 보면 최근 40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이 계속 우위를 네.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미국의 마켓 쉐어가 글로벌력이 더 확장되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업들이 있는 국가들 중에 유럽 국가 혹은 뭐 한국 혹은 중국, 미국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있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투자 대상으로 볼 때도 미국이 투자하기 좀 더 좋은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내가 지금 한 10억이 있어. 그래서 재테크를 좀 하고 노후에 안정적으로 좀 살고 싶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권해주실지 그게 또 궁금해서 저희가 보기를 몇 개 좀 해봤어요. 1번 금, 네. 채권, 해외 채권, 주식, 해외 주식, 부동산, 해외 부동산, 리츠, 예적금, 현금, 네. 예술품, 네. 달러, 네. 보험, 네. 연금, 네. ETF 너무 많은가요? 이 중에서 한 3개?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한 3개 정도. 네. 네. 선택지를 너무 많이 주셔서 저도 약간 고민이 되는데요. 네.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장기 투자가 가능할수록 주식이란 자산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현재 시점에 판단하고 한다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가격이 지금은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 주식이 중심이 되되 분산 투자는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실제로 제가 10억의 자산을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린다면 절반 정도는 미국의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고 싶고 미국의 대형주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고 싶고 나머지 5억 정도로는 뭐 채권, 국내 채권이 아닌 미국 채권으로 구성해 드려서 채권과 미국 주식을 비율을 만들어 드린 다음에 만약 시장의 조정이나 시장의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채권의 비중을 약간 줄이고 주식 자산의 비중을 약간 늘리는 형태로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 안전자산 성격인 뭐 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자산들은 자산의 규모가 아주 크다면 자산 일부를 가져가겠지만 뭐 10억 정도의 자산 규모에서 너무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한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주식과 채권 정도의 분산 투자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여기 중에서 이거는 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는 것도 있습니까? 네. 사실 특정한 자산이 열의에 있다기보다는 자산은 각자의 목적들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앞으로의 10년간은 과거의 10년, 20년보다는 인플레가 약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장기 보유했을 때 인플레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너무 낮은 금리를 가진 고정금리형 상품들은 장기 보유했을 때는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런 것만 조금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금리가 오르던 시기에는 고금리 상품에 넣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올 말 내년 되면 금리가 조금 낮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럴 땐 채권의 매력이 있습니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보다 아마 내년과 내년으로 가면 채권의 금리가 약간 낮아지게 될 텐데 그러면 만기물이 긴 장기 채권의 경우는 금리 인하기에 가격이 약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금리가 높을 때 발행된 채권이 금리가 낮을 때 발행된 채권보다 조건이 더 좋을 거잖아요.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하는 거니까 당연히 금리가 낮은 구간이 되면 지금 발행된 채권들의 가치는 약간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화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기물 국채를 사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구간에서 장기물 채권을 가져가는 건 개인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내가 취하는 것보다도 그 채권 자체를 팔아서 얻는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수익은 이자로 받는 이자 수익이 있고 채권을 가격이 올라간 자본 차익이 있을 텐데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본 차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자본 차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건 금리가 아주 높아서 채권 가격이 아주 싼 시기에 사면 자본 차익이 극대화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시기는 약간 지난 것 같고, 지금은 투자한다고 하면 자본 차익을 약간 기대할 수 있으면서 꽤 만족스러운 이자 수익을 주는, 그러니까 투자의 비중을 준다면 채권 투자에 이자 수익의 한 70%의 포커싱을 두고 자본 차익의 한 30% 정도 포커싱을 두는 의사결정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만기가 매우 긴 30년 이상의 만기를 가졌는데 캐시플로 이자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 채권은 자본 차익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장기물 중에서도 만기가 어느 정도 적당하면서 뭐 20년 내외 혹은 그 이내의 채권 중에서 현재 기대할 수 있는 확정된 이자 수익이 적당한 5% 이상 나오는 채권이면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걸 잘 모르겠는 분들은 채권을 담은 ETF 같은 상품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예. 네. 근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시중에 이제 또 돈이 도니까 그때는 주식으로 오는 돈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건데요. 네. 분명히 경제학 교과서에는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에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고 설명되어 있지만,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 금리 인하가 실행된 시점은 사실 경제위기가 찾아오는 시점에 경제위기를 진화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 바꿔서 말하면 2008년이나 그 전에 위기 형태를 보면 금리 인하가 시장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제 우리들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있어서 금리 인하를 계기로 오히려 주시장에 조금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땐 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에 더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 주시장의 가격은 조금 노이즈가 생길 테니 그때 채권을 주식으로 옮겨가기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본시장에 경제에 뭔가 그 문제가 있으니까 한 옐로 카드 정도가 나올 때 금리가 낮아지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건 사실 저도 경제학 교과서에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미래의 기업이 만들어낸 현금 흐름의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올라간다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하는 의사결정의 배경에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금리 인하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신호를 우리가 꼭 좋다 이렇게 말하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홍석 미래에셋증권 대치 선임 매니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